강제 수용소에서의 의유머. 강제 수용소에 예술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술뿐만 아니라 유머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더 놀랄 것이다. 비록 그 흔적이 아주 희미하고 몇 초 후 혹은 몇 분 동안만 지속되지만 유머는 자기 보존을 위한 투쟁에 필요한 또 다른 무기였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유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초연함을 가져다 준다. 건축 공사장에서 일할 때 실제로 나는 옆에서 일하는 친구를 대상으로 유머 감각을 개발시키는 훈련을 한 적이 있다. 나는 그에게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씩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이야기 소재는 우리가 풀려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는 외과 의사로 큰 병원에서 보조 스태프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풀려난 후 전에 일하던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수용소 생활에서 얻은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들려주어 그가 웃게 했다. 건축 공사장에는 감독이 일을 빨리 하라고 우리에게 고함을 질러댔다. 빨리빨리 움직여! 나는 친구에게 말했다. 자네가 수술실에 들어가 큰 개복 수술을 하게 됐어. 그런데 갑자기 논문이 달려와 외과 과장이 도착했다고 알려주면서 소리치는 거야. 빨리빨리 움직여! 때로는 다른 동료들의 미래와 관련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풀려난 후 어느 날 저녁 초대를 받았는데 자기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는 그 집 안주인에게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밑바닥에서 퍼주세요. 유머 감각을 키우고 삶으로 유머러스하게 보려는 시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면서 터득한 하나의 요령이다. 고통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수용소에서도 이런 삶의 기술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번 유추해보자. 인간의 고통은 기체의 이동과 비슷한 면이 있다. 일정한 양의 기체를 빈 방에 들여보내면 그 방이 아무리 큰 방이어도 기체가 아무리 고르게 방 전체를 완전히 채울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고통도 그 고통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인간의 영혼과 의식을 완전하게 채운다. 따라서 고통의 크기는 완전히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소한 것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행복. 이 말은 곧 아주 사소한 일이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했다. 그 예로 아우슈비츠에서 다하우에 있는 한 수용소로 갈 때 체험했던 일을 이야기해 보겠다. 당시 우리는 타고 있는 기차가 마우트하우젠 수용소로 가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도나우강에 걸쳐 있는 다리가 점점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긴장했다. 여행의 경험이 있는 친구로부터 마우트하우젠으로 가려면 도나우강을 건너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기차가 다리를 건너지 않고 그냥 다하우로 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기차 안에서 벌어졌던 기쁨의 춤잔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의 여행이 끝나고 마침내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가? 그동안 기차 안이 너무 좁아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앉을 수가 없었다. 몇몇 사람들이 사람 오줌으로 축축하게 젖은 집단에 교대로 앉아있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내내 서 있어야만 했다. 우리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이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첫 번째 소식은 그곳에는 살인용 오븐도 화장터도 가스실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 말은 곧 몰골이 회교도로 변한 사람도 곧바로 가스실로 갈 염려가 없다는 것을 뜻했다. 아우슈비츠로 돌려보내기 위한 환자 수송차가 올 때까지는 적어도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 기분을 들뜨게 했다. 아우슈비츠에 있던 우리 고참 관리인이 소망했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아우슈비츠와는 달리 굴뚝이 없는 그 수용소로 가능한 빨리 뛰어들어갔다. 그 후 몇 시간을 아주 힘들게 보내야 했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웃으며 연신 농담을 주고받았다. 도착 후 인원 점검을 하면서 한 사람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진 사람을 찾을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차가운 바람과 비를 맞으며 밖에 서 있어야 했다. 그는 막사 안에서 발견됐다.
피곤해 지친 나머지 그만 잠에 골아 떨어진 것이다. 그 다음 조문은 기합 행렬로 바뀌었다. 오랜 여행 후 긴장도 풀지 못한 채 우리들은 밤을 꼬박 새우고 이튿날 아침까지 늦게까지 꽁꽁 언 채로 비를 맞으며 밖에 서 있어야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했다. 이 수용소에는 굴뚝이 없고 아우슈비츠는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한 번은 한 무리의 죄수들이 우리 앞을 지나가는 것을 봤다. 그때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커 보였는지 우리는 그 죄수들이 누리는 상대적으로 잘 규정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이 부러워했다.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정기적으로 목욕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 내 신세가 처량해졌다. 분명 칫솔과 옷솔을 갖고 있을 거야. 매트리스도 각자 하나씩 있겠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편지를 받을 거야.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니 적어도 그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편지 말이야.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공장에 들어가 안전한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했는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한 조각의 행운을 얻는 것이 당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었다. 상대적인 행운의 척도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었다. 수용소 밖으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 중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작업반이 있었다. 매일 12시간씩 가파른 언덕에서 진흙탕을 오가며 좁은 선로를 따라 운반되는 통을 비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보다 편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더 부러워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고 대부분이 바로 여기서 일어났으며 그 사고의 결과는 대개 치명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감독이 그곳에 전통이라면서 수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작업반에 배치된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작업반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것에 아니면 가더라도 잠깐만 그곳에 일하게 된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곤 했다. 한 번은 운 나쁘게도 내가 우연히 그런 작업반에 들어가게 됐다. 만약 2시간 만에 공습 경보가 울려 작업이 중단되고 그 후 작업초가 다시 편성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지쳐서 죽었거나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대형 수레에 실려 수용소로 되돌아왔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사이렌 소리가 가져다주는 안도감이 어떤 것인지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한 라운드가 끝나는 종소리를 듣고 마지막 순간에 넉아웃이 될 위기를 모면한 권투 선수의 심정이 바로 이런 거다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은총에도 고마워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일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도 아주 반가운 일이었다. 물론 일을 잡는 일 자체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일을 잡으려면 천장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린 추운 막사에서 옷을 벗고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을 잡는 도중 공습경보가 울리지 않아 전등불이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만약 이 시간에 일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하룻밤의 절반을 꼬박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용소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은 일종의 소극적인 행복이었고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상대적인 행복이었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의 없었다. 한 번은 즐거움에 대한 일종의 대조표를 만들어 보았다. 그 결과 지난 수주 동안 나에게 즐거운 순간이 딱 2번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중 하나는 일을 마치고 난 후 취사실에 들어가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요리사 F 앞으로 난줄에 서 있는 행운을 잡았다는 것이었다. 우리와 같은 수감자 출신인 요리사 F는 커다란 국냄비를 앞에 놓고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내미는 그릇에 수프를 퍼주고 있었다. 그는 수프를 퍼주면서 그릇을 내민 사람을 쳐다보지 않은 유일한 요리사였다. 자기 친구나 고향 사람들에게는 몇 알 안 되는 감자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에서 살짝 걷어낸 희멀건 국물만 주는 그런 짓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수프를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자기가 아는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친구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누가 그들에게 돌을 던지겠는가?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 물어보고 정말로 정직하게 그런 일을 하지 않을 확신이 서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상대적 행복을 느꼈던 환자 생활.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내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 나에게 주간 화보에 실린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죄수들이 침상 위에 빽빽하게 누워서 흐리멍덩한 시선으로 방문객을 바라보는 사진이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저 무시무시한 얼굴들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째서요? 나는 물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시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새벽 5시 밖은 아직 어둠에 묻혀 있었다. 나는 70명의 사람들이 치료받고 있는 흙으로 만든 막사의 딱딱한 판자 위에 누워 있었다. 우리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일하러 가지 않아도 됐다. 행진에 나갈 필요도 없었다. 하루 종일 막사 한 귀퉁이에 누운 채로 졸면서 그날분의 빵과 수프가 배급되기를 기다렸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이 상황을 흡족하게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 모든 불편함에도 우리는 행복했다. 우리는 불필요한 체온 저하를 막기 위해 몸을 꼭 밀착하고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 나른한 상태에서 이제 막 돌아온 야간 당번들이 점호를 받고 있는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와 구룡 소리를 들었다. 마침 그때 문이 활짝 열리면서 눈보라가 막사 안으로 몰아쳐 들어왔다. 지칠 대로 지친 동료 한 사람이 눈을 뒤집어 쓴 채 단 몇 분이라도 앉아서 쉬려고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고참이 그를 다시 밖으로 쫓아냈다. 인원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외부인이 막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됐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얼마나 그 친구에게 미안했는지, 그리고 또 그 순간 그와 같은 처지에 있지 않고 병에 걸려 병동에서 졸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곳에서 보낸 이틀이,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진 또 다른 이틀이 내 생명을 보존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른다. 이 모든 일들이 잡지에 실린 사진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떠올랐다. 나는 이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들려주었고 그때서야 그는 내가 그 사진을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됐다.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전혀 불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병동에 누워있는 지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야근 당번에 평선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치의가 달려와 발진 티푸스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다른 수용소에서 의료 자원봉사로 일하지 않겠냐고 물어왔다. 친구의 간곡한 만류에도 나는 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내가 작업반에 들어갈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내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다. 의사로서 동료를 돕다가 죽는 것이 그 전에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노동자로 무기력하게 살아다가 죽는 것보다는 확실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이것은 단순한 계산이지 희생이 아니었다. 그때 위생사관이 비밀리에 발진티푸스 병동으로 자원해가는 우리들을 특별히 잘 간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우리가 너무 쇠약했기 때문에 위생사관으로서는 자칫하다 의사 2명 대신 시체 2구를 덤으로 얻게 될까봐 겁이 났던 것이다. 생존을 위해 군중 속으로. 수용소에서는 자기 목숨이나 친한 친구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와 관련 없는 그 모든 것들이 가치를 잃었다는 얘기를 의미했을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다른 모든 가치가 희생됐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가치를 위협하고 또 그것을 우역 속으로 내던져버린 정신적 혼란에 시달리고 있었다.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이 지닌 가치가 더 이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세계, 인간의 의지를 박탈하려 하고 그를 단지 처형 대상으로 전락시킨 세계, 이런 세계에서 개인의 자아는 끝내 그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만약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자존심을 지킬 마지막 노력으로 이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하나의 인간이라는 생각, 마음을 지니고 내적인 자유와 인격적 가치를 지닌 인간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거대한 군중의 한 부분에 불과한 존재로 생각한다. 존재가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양떼처럼 무리지어 때로는 여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저기로, 때로는 함께 몰려다니다가 때로는 서로 떨어져 다니게 된다. 그런데 비록 수는 적지만 매우 위험한 무리들이 사방에서 이들을 감시하고 있다. 이 무리들은 고문을 하는 것과 남을 괴롭히는 방법에 아주 능통한 자들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고함치고 발길질과 주먹질을 해대며 무리를 뒤에서 앞으로 몰아간다. 그리고 양떼인 우리들은 오로지 두 가지 생각만 한다. 어떻게 하면 저 무서운 개들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때를 지어 무리 한복판으로 슬금슬금 들어가려는 양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대호 한가운데로 들어가려고 애썼다. 그러면 행렬 양옆과 앞뒤에 있는 감시병들이 주먹질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행렬 한가운데에서는 매서운 바람을 덜 맞을 수 있다는 추가적인 이점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우리는 글자 그대로 군중 속에 자기 자신을 파묻으려고 애를 썼다. 이런 일은 대오를 형성할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일이 수용소 안에서 가장 절박한 자기 보존의 법칙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 법칙은 될 수 있는 대로 눈에 띄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나치대원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항상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나 혼자만의 공간. 수용소에서도 사람들로부터 혼자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심지어는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었다. 잘 알다시피 하는 모든 일이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끄는 강요된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잠시만이라도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때가 있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혼자 있게 되기를, 혼자서 사색에 잠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들은 자기만의 개인적인 공간, 혼자 있는 고독을 열망했다. 소위 말하는 요양소로 옮긴 후 나는 한 번에 5분 정도 혼자 고독을 즐기는 흔치 않은 행운을 누리게 됐다. 내가 일하는 막사에는 약 50명의 정신착란증 환자가 수용돼 있었다. 막사 뒤 수용소를 두 겹으로 둘러친 철조망 한 기퉁이에 아주 조용한 곳이 있었다. 이곳에는 시신 6구를 보관하려고 기둥 몇 개와 나뭇가지를 엮어 세운 임시 천막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배수관으로 통하는 구멍도 있었다. 나는 일이 없을 때마다 이 구멍에 나무 뚜껑 위에 쭈그리고 앉아 있곤 했다. 그냥 앉아서 꽃이 만발한 초록빛 순둥성이를 바라보거나 철조망의 마른 목골 그물눈 안에 들어가 있는 먼 바바리아의 푸른 언덕을 보았다. 나는 간절하게 꿈을 꾸었다. 그러면 내 마음은 북쪽에서 북서쪽, 나의 집이 있는 방향으로 날아갔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구름뿐이었다. 옆에 있는 시체, 이가 득실거리는 그 시체도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감시병이 지나가는 발소리만이 나를 꿈에서 깨울 수 있었다. 병실에서 부르는 호출이나 새로 들어온 의약품, 약이라고 해봤자 아스피린 5알 내지 10알이 전부로 50명의 환자가 있는 막사에서 며칠이면 바닥이 나는 양이었다. 바닥가라는 소리 때문에 꿈에서 깰 때도 있었다. 약을 받은 다음에는 회진을 했다. 환자들의 맥박을 일일이 재어보고 상태가 위급한 환자에게 반알씩 주었다.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는 약을 주지 않았다. 약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고, 더 나아가 그것이 결국 가망 있는 환자들을 위해 써야 할 약을 빼앗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증세가 가벼운 환자에게는 격려의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나 자신도 발진티부스에 심하게 걸려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음에도 몸을 끌다시피 하면서 이 환자에서 저 환자로 옮겨가며 그들을 돌보았다. 그런 다음 나는 다시 배수구 나무 뚜껑 위에 있는 나 혼자만의 장소로 돌아가곤 했다. 그런데 이 구멍이 어느 날 우연히 내 친구 3명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 수용소에서 풀려나기 바로 직전 다하우를 목적지로 하는 대규모 소송작전이 있었다. 하지만 새 친구들은 아주 약삭빠르게 이것을 피해갔다.
구멍 안으로 들어가 감시병의 눈을 피했던 것이다. 친구들이 구멍으로 들어가고 나서 나는 조용히 뚜껑 위에 앉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순진한 표정으로 어린 아이처럼 쫄조망에 자갈을 던지고 있었다. 감시병이 나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가버렸다. 그가 간 다음 나는 밑에 있는 새 친구들에게 최악의 위험한 상황은 지나갔다고 알려주었다. 번호로만 취급되는 사람들. 수용소에서 사람 목숨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감정이 무뎌진 수용소 사람들도 병든 사람을 이송할 때에는 이곳에서 인간 존재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당하는지를 느꼈을 것이다. 다 죽어가는 병자의 몸은 바퀴 2개 달린 수레에 던져진다. 동료 수감자가 그 수레를 끌고 대개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길을 몇 마일이나 걸어서 다른 수용소로 옮긴다. 만약 병자 중 한 명이 수레가 떠나기 전 죽는다 해도 마찬가지로 수레에 던져진다. 리스트에 올린 번호와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번호뿐이다. 오로지 죄수 번호를 가지고 있을 때만 그 사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람은 글자 그대로 번호가 됐다.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 번호의 생명은 철저하게 무시된다. 그 번호 이면에 있는 것, 그의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못 된다. 그의 운명과 그가 살아온 내력, 그리고 그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한 번은 내가 의사로서 바바리아의 수용소에서 다른 수용소로 환자를 호송할 때 동행한 적이 있었다. 호송되는 환자 중에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의 형이 호송자 명단에 들지 못하고 남겨졌다. 그러자 젊은이는 수용소 관리인에게 아주 오랫동안 간청했고 관리인은 마침 수용소에 그대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과 그의 형을 바꾸기로 했다. 물론 리스트가 정확하게 맞아야 했지만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형의 번호와 남아있는 사람의 번호를 바꾸면 그만이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당시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서도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숨쉬고 있는 자기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정도였다. 환자의 호송을 맡은 사람들이 가진 관심은 환자의 유일한 소유물, 즉 끔찍한 해골 위에 쓰여놓은 넝마 옷뿐이었다. 호송을 맡은 사람들은 뻔뻔한 호기심으로 호송되는 회교도의 외투나 신발을 자기 것보다 좋은 것인지 살폈다. 결국 그들은 운명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수용소에 살아남은 사람들, 여전히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데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해야만 했다. 그들은 절대로 감상에 빠지는 일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전적으로 감시병들의 기분, 운명의 놀이개라고나 할까? 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것이 그들의 자신을 환경이 강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인간적으로 만들었다. 운명의 장난. 아우슈비츠에 있을 때 나는 내 자신을 위한 하나의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자 내 동료들도 모두 이 규칙에 따랐다. 나는 대체로 모든 종류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는 편이다. 하지만 딱 꼬집어서 질문을 받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만약 누군가 내 이름을 물으면 나는 나이를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내 직업을 물을 때는 다른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의사라고만 대답했다. 아우슈비츠에서 처음 아침을 맞을 때 취니대 장교 한 사람이 전무장에 나타났다. 우리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40살 이하, 40살 이상, 정신노동자, 기계공 등등 이런 식이었다. 그 다음 우리는 탈장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새로운 그룹이 형성됐다. 내가 속해 있던 그룹은 다른 막사로 가게 됐다. 그곳에서 우리는 줄을 섰고 다시 분류를 한 다음 내 나이와 직업을 물었다. 나는 또 다른 작은 그룹으로 보내졌다. 다시 한번 우리는 다른 막사로 보내졌으며 거기서 또 다른 그룹이 만들어졌다. 이런 과정이 몇 번 반복됐으며 나는 기분이 아주 나빠졌다.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을 사용하는 이상한 사람들 그룹에 속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다시 마지막 선별 작업이 진행됐다. 결국 나는 처음 막사에서 내가 속했던 바로 그 그룹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들은 내가 그동안 이 막사에서 저 막사로 옮겨 다녔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바로 그 몇 분 동안 여러 형태의 운명이 나를 스쳐 지나갔다는 것을. 병든 사람을 요양소로 호송할 때 내 이름 이 리스트에 올라갔다. 의사가 몇 명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목적지가 요양소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로부터 몇 주 전 비슷한 호송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사람들은 호송되는 환자들이 모두 가스실로 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수용소에서 호송될 환자 중 자원해서 야간 작업반에 가겠다는 사람들은 호송자 명단에서 빼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82명의 사람들이 자원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15분 후 환자 호송 계획이 취소됐다. 그러나 82명의 야간 작업반 리스트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대다수의 환자들에게 야간 작업을 한다는 것은 곧 2주 안에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시 두 번째로 호송 계획이 세워졌다. 하지만 이때는 이 계획이 환자들의 남은 노동력, 비록 14일 동안이지만을 쥐어짜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스실로 데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요양소로 가는 것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날 저녁 10시 15분 전에 평소 나에게 호감이 있던 주치의가 다가오더니 넌지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직실에 얘기를 잘 해두었소. 당신을 리스트에서 빼도록 했으니 10시까지 당직실로 가보시오. 나는 그에게 이것이 내 길이 아니라고 나는 운명이 정해놓은 길로 가야 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나는 친구들 곁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연민의 빛을 띠었다. 마치 내 운명을 알고 있기나 하는 것처럼 그는 말없이 나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것은 삶을 위한 악수가 아니라 삶과 작별한 악수였다. 나는 천천히 걸어서 막사로 돌아왔다. 막사에는 친한 친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네 정말로 그 사람들과 함께 가길 원하나? 그가 슬픈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다네. 나는 갈 거야. 그러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그런 다음 할 일이 있었다. 유언을 하는 것이었다. 잘 듣게, 오토. 만약 내가 집에 있는 아내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네가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녀에게 이렇게 전해주게. 내가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게. 두 번째로 내가 어느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 세 번째로 내가 그녀와 함께했던 그 짧은 결혼 생활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는 여기서 겪었던 그 모든 일보다 나에게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전해주게. 오토, 자네는 지금 어디 있나? 아직 살아있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보낸 후 자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자네 아내를 다시 만났나? 그리고 기억하나? 자네가 어린 아이처럼 눈물 흘리는 동안에도 내가 자네에게 유언을 한마디 한마디 외우게 했던 것을. 테헤란에서의 죽음. 이튿날 아침 나는 호송자들과 함께 그곳을 떠났다. 이번에는 속임수가 아니었다. 가스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요양소로 가는 것이었다. 나를 불쌍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 들어간 수용소보다 훨씬 혹독한 기근에 시달렸던 그 수용소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구하고자 발버둥 쳤지만 결국 자신의 정해진 운명을 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 나는 그전 수용소에 있던 한 친구를 만났다. 수용소 보안원이었던 그는 시체 더미에서 없어진 인육 조각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나에게 말해주었다. 요리 중인 냄비 안에서 찾아내 압수했다는 것이다. 기아에 시달린 나머지 드디어 수용소 안에서 인육을 먹는 사태까지 발생했던 모양이다. 내가 때맞추어 그 수용소를 잘 떠난 셈이다. 이것이 테헤란에서의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연상시키지 않은가? 돈 많고 권력 있는 페르시아 사람이 어느 날 하인과 함께 자기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인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방금 죽음의 신을 보았다고 했다. 죽음의 신이 자기를 데려가겠다고 유혹했다는 것이다. 그 말을 타고 오늘 밤 안으로 갈 수 있는 테헤란으로 도망을 치겠다는 것이었다. 주인은 승낙했다. 하인이 허겁지겁 말을 타고 떠났다. 주인이 말귀를 돌려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죽음의 신과 마주치게 됐다. 그러자 주인이 죽음의 신에게 물었다. 왜 그대는 내 하인을 겁주고 위협했는가? 그러자 죽음의 신이 대답했다.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밤
그를 테헤란에서 만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가 아직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표시했을 뿐이지요. 운명을 가르는 결정.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과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서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것은 운명이 자기를 지배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운명에 영향을 주는 일을 피했고 대신 운명이 자기에게 정해진 길을 가도록 한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심각한 무감각 현상이 팽배해 있었다. 무감각은 수감자들의 감정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때로는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었다. 그것은 생사를 가르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때도 운명이 자기 대신 결정해 주기를 원했다. 이렇게 어떤 일의 실행을 회피하는 태도는 수감자가 수용소에서 탈출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몇 분 동안 이런 문제는 항상 몇 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는 지옥의 고문과 같은 고통을 경험한다. 탈출을 해야만 할까?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할까? 나 역시 이와 비슷한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전선이 우리 수용소에 가까이 왔을 때 나에게 탈출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수용소에서는 의사 출신의 동료가 있었다. 그는 진료하는 길에 수용소 밖에 있는 막사에도 들려야 했는데 그가 탈출을 시도하면서 나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다. 환자의 증세가 전문의의 조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함께 진찰해야 한다는 구실을 붙여 나를 수용소 밖으로 데려간 것이다. 수용소 밖에서는 저항운동 단체의 일원인 한 외국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제복과 문서를 주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다시 수용소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식량, 상한 감자 몇 알에 불과하지만 늘 준비하고 배낭을 구하는 데 쓰기로 했다. 먼저 우리는 여자 수용소에 있는 막사로 뛰어들어갔다. 여자들이 다른 수용소로 옮겨갔기 때문에 안이 텅 비어 있었다. 막사 안은 무질서 그 자체였다. 많은 여자들이 보급품을 받은 다음 서둘러 떠난 것이 분명했다. 녹마옷, 지푸라기, 상한 음식, 깨진 질그릇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어떤 그릇은 여전히 상태가 좋아서 꽤 쓸모 있어 보이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가져가지 않기로 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당시 여자 수용소에서는 상황이 나빠지자 그릇을 씻기로는 물론 세면대와 변기로도 사용했다고 한다. 내가 망을 보는 동안 친구가 막사로 들어갔다. 곧이어 그가 외투 속에 배낭을 숨겨서 나에게 왔다. 그는 막사 안에서 다른 배낭을 보았다고 했고 그것은 내가 가져오기로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할을 바꾸어 내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배낭은 물론 칫솔까지 찾아내는 횡재를 얻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는 뒤에 남겨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여자 시신을 보았다. 소지품을 모두 챙기려고 나는 내 막사로 뛰어들어갔다. 음식을 받아먹는 그릇과 죽은 발진 티푸스 환자에게 상속받은 낡은 벙어리 장갑 한 켤레, 속기 부호가 쓰인 종이 몇 장, 이 내 소지품이었다. 나는 마지막 회진을 빨리 끝냈다. 환자들은 막사 양쪽에 깔아놓은 널판지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나는 환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나와 같은 고향 출신인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상태에도 그를 정말로 살리고 싶었다. 나는 탈출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숨겨야 했다. 하지만 내 고향 친구는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도 나갈 건가요? 나는 부인했다. 하지만 그의 슬픈 운초리를 피하기가 힘들었다. 회진이 끝나고 나서 나는 다시 그에게 갔다.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맞았다. 어쩌면 나를 비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내가 친구에게 함께 탈출했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엄습했던 그 불편했던 감정이 점점 심해졌다. 나는 갑자기 운명을 내 자신의 손으로 잡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막사 밖으로 뛰어나가 친구에게 그와 함께 탈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연한 태도로 환자 곁에 그대로 남기로 했다고 친구에게 말하자마자 그 불편했던 감정이 사라졌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막사로 돌아가 고향 친구의 발끝에 앉아서 그를 안심시키려고 했었다. 그리고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잡담을 나누었다.